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위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달 18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후임자 지명 시기와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미국 워싱턴 정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원 인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 대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 선정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네. 지금 저희 출연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저도 보내셨죠? 네 가화왕님의 무대를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KBS가 또 마침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KBS가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그럼요. 아주 소중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청취자분이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였다. 왜요? 모든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으니까. 김영빈님이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왜 모창하시는 분 성함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긴즈버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긴즈버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세계가 떨썩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보의 아이콘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항상 수식어가 그렇게 붙잖아요. 네. 법 앞에 양성평등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도 있고요. 여성도 성소수자도 이민자도 유색인종도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인간의 보편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을 없앴는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남자 생도만 받았던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도록 요청을 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을 했고요. 여성의 권리만 그럼 주장했나? 그게 아니고요. 편모에게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편부에게도 지급을 하라라면서 남성들의 권리도 함께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평생 편분이고요. 여성 낙태권, 동성결혼 같은 미국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장 논쟁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27년 동안 진보적인 표를 던진 대법관이었습니다.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법관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었습니다. 소수 의견도 많이 냈어요. 그동안 분노에 찬 모습으로 소수 의견을 낭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그 모습이 마치 래퍼 The Notorious B.I.G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앞글자를 떼서 The Notorious R.B.G라는 애칭으로 많이 국민들에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소수 의견이 중요했던 건 최종 판결에서 이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반대 의견을 많이 쓰신 분이어서 그 반대 의견 판결문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적이 많고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섹스라는 대신 젠더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표현을 처음 제안한 분입니다. 그리고 캐리커처를 그린 티셔츠랑 모자 같은 굿즈가 팔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과연 있는가? 네.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이 또 근데 들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념 편향성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공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였다면. 그렇죠. 이런 걸 좀 자꾸 비교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임명했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대체로 지명했다고 지명을 했습니다. 네. 통상 현직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면 추모 열기가 식는 걸 우려해서 후임자 인선 얘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워낙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기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조속하게 지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지난달 26일에 이미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약간 느슨해졌던 공화당 세력을 다시 뭉치게 하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낙태 반대론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도 결집을 또 한 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뒤쳐져 있었잖아요.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그걸 좀 만회해보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사기라면서 계속해서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에게 우편 투표가 더 유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대선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으니까 보수가 5명, 진보가 3명이 됐거든요. 그래도 보수가 우위잖아요. 서둘러 지명을 하지 않아도. 근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이긴 한데 사안에 따라서 진보 손을 또 많이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판사를 대선 전에 한 명 더 늘려야 6대3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4대4의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 불복할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네, 거기서 판결이 나죠. 빨리 보수 쪽 한 명을 확실하게 넣어놓으면은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016년에 똑같은 반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퇴임할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라면서 후인 인준을 적극 반대해서 결국 안 됐어요. 그때 보수 성향인 스켈리아 대법관이 타계를 2월에 했습니다. 무려 대선이 있는 해에. 공석이 생기니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공화당이 그때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도 거부하고 청문회 자체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벌써 대선부터 9개월 전이었는데도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시점을 대선을 한 6주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훨씬 더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된다라고 했던 걸 완전히 뒤집고 빨리 지명을 해야 된다라면서 자신들은 반대했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4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입장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빨리 보수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반발의 논리 접근과 훨씬 더 탄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죠. 종신직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상원에서 이제 인준 투표를 하게 돼서 근데 한 번 대법관 임명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대법관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거나 자기가 사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퇴하거나. 네네. 그러면 자리가 비면 다시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8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8년의 임기를 꽉 채운다고 해도 이게 종신 아니면 사퇴까지는 자리가 비지 않기 때문에 최대 2명을 임명할까 말까 정도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상당수 미국인들은 뭐 앞서 이제 비판적 논리를 얘기하셨지만 후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라고요? 지금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그래야 된다. 후임 대통령이 이걸 지명해야지 지금 대통령이 뽑아놓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지명해야 된다는 의견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에 8명,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5명이 대선 승리자가 지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지금 응답자의 30% 정도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해서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사람은 한 2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권자 등록 절차가 지금 신청한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에. 그리고 뭐 사전 투표에 나간 분들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주로 투표하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좀 젊은 층이 많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갑자기 대선 후원금이 확 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후임 지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제7연방고법 판사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차비 대법관을 검토할 때부터 그때도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법관이 못 됐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낙태에 반대하는 등 일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온 아주 강경한 보수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판 전 국민 의료보험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대법원이 2012년에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굉장히 비판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보수 성향의 스칼리아 대법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지금 이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럿 지명자도 향후에 연방 대법관으로서 이 보수 성향의 노선을 아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명이 자녀를 두고 있어요. 입양아가 2명이고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 결정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네. 이 결정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잠시 우리가 얘기는 나눴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결국 미국의 사회 이념, 문화 가치, 종교 윤리를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이민자나 동성애자 권리, 낙태 권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네. 굉장히 다 대선에서 중요 쟁점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방 대법원을 바로 보수로 지금 6대3의 우위로 가져간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낙태 문제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베럿 판사를 이제 지명을 해서 하면 내가 가서 표를 찍어서 저 판사의 임명과 뭐 모든 힘을 좀 트럼프에게 네. 실어줘야겠다. 저런 판사를 임명하다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지 않을까라면서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흑백 인종차별 문제가 올해 가장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문제 아니면 코로나19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네. 된다. 뭐 그걸 원했던 거죠.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임명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봐야지 했더니 자기가 코로나19에 지금 걸려가지고 약간 좀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총기 소유 문제도 네. 이것도 대선 때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항상 그게 결정이 되질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그 정치적 성향이 우리도 그렇지만 갈수록 극단적으로 대립화되는 결국 그런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도 하에서는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상 그렇잖아요. 뭔가가 좀 중도 쪽에서 좀 만나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총기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아마 TV 토론을 해도 이 문제는 언제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뭐 평행선을 달리는 데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대법관 임명 강행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네. 여러 차례 얘기가 됐는데 네. 실제 미국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0명 중에 6명 정도 네. 뭐 그런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법관 지명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지명 문제로 이제 보수가 6대3이 돼버리면 앞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어젠다들은 다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통과됐던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진보 판결들도 다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낙태 문제가 그렇습니다. 낙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지금 통과돼 있지만 네. 그것에 대한 판결들이 지금 이제 지금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뒤집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수 성향에 의해서 6대3으로 이렇게 뒤집혀버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달려나가야겠다.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네네. 없고 대통령 후보는 네.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바이든 2명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미국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네. 된다 그러면 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선에서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하원도 다 전원이 바뀌고 네.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보수 대법관 문제, 지명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낙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이 바로 낙태 문제거든요. 뭐 총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낙태 문제가 사실 이번에는 별로 이슈가 될 가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말씀드렸지만 인종차별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 하나 이걸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베러 판사가 워낙 낙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최대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는 73년부터 낙태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보수파는 여전히 반대를 해서 보수적인 미국의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 대법원 결정과 배치되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 6개월 동안 58개나 도입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폭발력이 크니까 양쪽 진영 모두에게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이 낙태 문제가 쟁점화되면 보수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에 다 무관심해도 다른 사안에는 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처진 지지율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낙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근데 중요하죠.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낙태 관련 의료 행위에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지지한 적이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낙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표는 분산되고 네. 뭐 공화당 표는 결집되고 공화당 표가 아닌 표들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사형 집행 문제 이것도 좀 논란이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 임명을 빨리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벌써 연방정부 차원에서 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3년 이후에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나는 법과 질서의 대통령.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베러 판사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낙태랑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습니다. 근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강제로. 그렇습니다. 와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형제도에 관해서 만약에 판결을 했는데 이 베러 판사가 약간 애매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베러 판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러 판사를 임명해서 연방 대법원을 확실하게 보수하는 성과도 거두면서 동시에 진보 진영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이 사형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자기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계속 앞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관 인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게 대법관 인준이 오늘 12일부터 1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요. 22일에 상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을 승인한 뒤에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 워낙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 전까지는요. 근데 지금 공화당 원내대표가 3일에 2주간 이 의회 일정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22일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이 승인될 것인가? 왜냐하면 법사위의 위원 중에 공화당 의원 중에 지금 한 2명이 여기 속해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22일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그럼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참.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